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11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또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2.5%로 상향했습니다. 작년 2월 이후 11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3.5%에 묶어놨는데요. 한미 간 금리 격차는 여전히 2%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등 동시에 10대 1의 주식 분할과 배당 확대를 단행했습니다. 소식의 시간외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6%가량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주당 $1,000를 돌파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KB증권이 현대모비스에 대해 전동화 사업의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전동화 사업 손익 개선은 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2023년 47만 대였던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판매 대수는 2030년 연간 300만 대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직구 금지 규제 철폐 해프닝에도 불구하고 운송업계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올 하반기부터 국내 택배 물동량이 증가하며 배송업계 실적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간 경제 심화되는 등 운송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청자분들께서는 운송주와 커머스주들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나스닥이 장중 한때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FOMC 의사록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들이 안 나오고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의견이 치우치면서 다시금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 짚히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주들 흐름과 함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엔비디아는 장 마감 이후로 좀 급등세를 나왔는데 전반적인 증시는 아직까지 좀 눌림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약보합세 마감했는데 단순히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나쁘게 볼 것은 아닙니다.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락한 데 이유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겠죠. 의사록이 발표되고 나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금리와 물가라는 어떤 증시 축 두 가지가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물가보단, 금리보다는 실적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말을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FOMC 의사록이 어떻고 금리 인하가 9월에서 밀려나고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술주들의 실적 추이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시청자님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난번에서 제가 잘 나와야 된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8배 성장했습니다. AI가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또 액면 분할이라는 어떤 이슈도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사상 최고로 $1,000를 돌파했다라는 이슈도 같이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보합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온도 차이가 살짝 있는 장세인데 코스피는 내리고 있고 코스닥은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보합세 유지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그냥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외국인 기관이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단순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H1B 그룹주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H1B 그룹주는 제가 나중에 또 섹터로 빼서 구체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증시에서 제가 전략 하나 세워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양광 단발성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방송 공략 중인 SDN 이런 종목들 꾸준히 눌림 관점에서 들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여전히 좋기 때문에 눌림 관점에서 공략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시장은 금리보다는 실적에 기대는 부분들이 여전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태양광과 반도체, 또 여러 가지 음식료 같은 섹터들과 함께 또 HLB 그룹주들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한 가지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태양광 섹터부터 짚어볼 텐데요. 단발성 섹터로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 SDN을 저희가 공략주로서 좀 하루 만에 수익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미중 관세 갈등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미중 갈등이 좀 지속된다면 태양광 섹터 우리가 또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태양광 섹터는 지금 제가 단발성 섹터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이 일단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요건 제가 차트 보면서 나중에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모멘텀 좀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이랑 같은 모멘텀입니다. 새로운 이슈가 갑자기 오늘 나와서 관련주들이 올랐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관세죠. 미국이 중국을 향해 관세 폭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일부 시행한다라는 이슈가 나왔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슈입니다. 미중 갈등 확장판이다. 조선해운 반도체 바이오, 이제는 태양광까지 확장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좀 이슈를 접했습니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 정말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관련주 대응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번에 흥구석유, 한국석유와 좀 같은 패턴인데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이 갑자기 상한가를 쳤습니다. 근데 이게 개별 이슈가 확 나온 것도 아니고 기존의 태양광 관세 이슈입니다. 이미 이전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미중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요. 태양광 향해서 미국이 칼을 빼들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종목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세력들이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그냥 바닥권에서 올린 겁니다. 바닥권에서 올린 겁니다. 그럼 이걸 추후에 더 올릴지, 그러니까 4만 원, 5만 원 돌파하면서 올릴지 아니면은 단발이니까 일시적으로 뺄지는 세력들의 의중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매집봉이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단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한가 강하게 닫았고 지금 안 풀리고 있고 물론 지금 장중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종가상으로 나중에 풀릴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예측할 수 없고요. 어쨌든 안 풀린다는 가정하에 내일 시가 매매 관점에서 무조건 이건 짧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가에 들어갔다가 물렸다 하셔가지고 계속 들고 가시면 안 되고 요거는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으신 다음에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볼 종목이 하나솔루션입니다. 네, 요거 보시면 지금 11%입니다. 11% 상승했는데 장중에는 17%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보자면 기관 투자자가 담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 파는 거 봐서는 이 상승 부분을 개인 투자자가 만들어냈다라고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장중에 예측할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올라왔으니까 지난번에 여기서 좀 빠질 때 한번 들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방송 한번 돌려보시면 121선을 돌파한 차트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평선 기준으로 빠질 때 분할 매수해서 목표가를 이렇게 잡고 대응하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일단 목표가를 좀 제가 수정하자면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 수익 보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정도 이절하시면 됩니다. 방송 보시고 눌린 관점에서 잘 들어가신 분들은 절반 정도 이절하시면 되고 내가 신규로 매수 타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빠져야겠죠. 28,000원. 28,000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 35,000원 대응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대명에너지도 좀 보겠습니다. 갑자기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아침에 갑자기 올라왔던 종목인데 3월 말부터 해서 좀 올라오다가 선침의 물량이 있다가 지금 박스권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대명에너지 역시도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가 매매가 좋아 보이는데 지금 이 캔들이 오늘 만약에 유지된다. 가령 앞에 보시면 이런 캔들 있죠. 이렇게 마감하면 안 됩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종가상으로 마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법이 없습니다. 그럼 적당이라고 하면 이 정도가 됩니다. 몸통은 어느 정도 유지돼 있고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정도. 이거는 우리가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5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종가 마무리된다면 오늘 종가 매매 관점에서 3시 20분에 매수 걸어 놓으시면 되고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10%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섹터는 저희가 미중 갈등 관련된 이슈를 다뤄드릴 때 빼놓지 않고 다뤘던 섹터인데요. 단발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같은 것들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HLB 그룹주들 짚어볼 텐데요. 최근 이 하한가 충격이 조금씩 좀 멎어들면서 이 하단 부근에서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차트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HLB 그룹주 저희 방송에서 2월 말 3월 계속 다뤄왔었죠. 그래서 제가 단골 섹터다라고 또 칭하면서 했던 말이 뭐가 있냐면 일정이 정해져 있다. 3월 파이널 리뷰, 5월 FDA 승인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4월 중순에서 말까지 팔라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 투명하게 VOD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우리가 학습효과 데이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FDA 승인 일정을 보고 승인 날 거를 예측하고 들고 있었는지가 좀 아쉽다 이겁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요. 지난번에 학회 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HLB 그룹주 말고 초전도체 학회 일정 잡혀있다 해서 3월 달이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2월 중순에 시세 찍고 내려왔습니다. 데이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이외에도 데이터가 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도 어떤 누가 방한한다든지 IPO 일정이 정해져 있다든지 게임 신작이 출시한다든지 아이돌이 데뷔한다든지 혹은 복귀한다든지 이런 일정이 있을 때 그 일정 전에 1, 2주 전에 파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좀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리고 일단 모멘텀 좀 말씀드리자면 HLB 리보세라닙이 문제였죠. 그래서 이게 31일 파트너사인 항서제약과 FDA CRL을 수령할 예정이다. 좀 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좀 말씀드릴 건데 외국인이 지금 좀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HLB 통해서 좀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진양곤 회장이 오늘 바이오 포럼에서 한 말인데 항서제약과 파트너사입니다. 항서제약과 HLB는 원팀이다. 간암 신약의 꿈을 이루겠다라면서 저 의견을 좀 개진해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단 차트는 조금 아쉽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관련주 대응 전략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3월 파이널 리뷰와 그다음에 5월 FDA 승인 일정인데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보유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판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은 오를 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5월 달에 FDA 승인 날 거야라고 예측하고 들어가는 거 그건 비합리적인 매매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일단 지금 한가 연속으로 간 다음에 오늘 좀 반등하고 있는데 이평선 라인들이 지금 역배열로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하기가 힘들 겁니다. 흡사 이게 과거 삼천리 차트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삼천리도 보시면요. 이때 일시적으로 반등했습니다만 이 선, 역배열된 선 맞고 나서 계속해서 횡보해 나가고 있죠. 이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바이오 특성상 31일이라든지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개별 호재 이슈가 나온다면 이 역배열을 뚫을 수 있는 장대 양봉이 출현할 수 있다는 거. 요 삼천리랑은 좀 다른 겁니다. 어쨌든 차트만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데 재료는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라인 뚫기 힘들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HLB 글로벌 이 종목은 5일선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HLB와 다르게
좀 고무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HLB 바이오 스텝도 보면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31일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일단 주목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HLB 제가 아까 수급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는데 수급이 지금 보시면 22일입니다. 그러니까 21, 22 외국인 기관 투자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장중 집계로 보면 외국인 기관이 다시 순매도로 돌아선 모습인데 일단 우리가 수급을 보고 매매할 건 아니죠, 지금. 차트가 일단 무너졌기 때문에 수급은 그렇게 중요치 않고 제가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리자면 일단 5일선 맞고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한가 2방 맞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해야죠. 이게 당장 무너질 기업이 아니라 회장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다시 리보세라니 가남신약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실 겁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시면서 나중에 이슈 나올 때마다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일단 지금 아직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홀딩을 하시면서 추후 이슈들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앞선 2월부터 HLB 그룹주들이 랠리를 펼칠 때 일정 매매 관점에서 리스크 차원에서 조언을 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일정 매매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전략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섹터로는 반도체 섹터 짚어볼 텐데요. 간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8배가량의 상승을 이뤄냈다라고 발표를 했죠. 또 액면 분할도 진행이 될 텐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서 반도체주들이 정말 앞으로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까지 이 수페타 지수도 저희 방송 공략주인데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쉽게 좀 말씀드리려고 일단 준비를 해왔고요. 간단하게 모멘텀 좀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고 주가가 오르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주가도 같이 올라간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 SK하이닉스 HBM3 수율이 80% 육박했다. 불량품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제품 100개 만들었는데 80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반도체 업계에선 수율이라는 용어를 좀 쓰는데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면 생산 시간이 50% 정도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업계 예상 밖으로 저도 수율이 80% 가까이 육박할 수는 몰랐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HBM 주도권을 놓친 삼성 반도체 수장을 전격 교체했다. 이게 뭐 문책성 인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좀 아쉽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좀 잘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일단 HBM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에게 주도권을 뺏긴 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HBM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D램을 쌓은 겁니다. 4세대 메모리 기술이라 불리는데 이게 D램이 무엇인지 메모리 반도체가 무엇인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무엇인지 뭐 엔비디아는 또 무엇인지 이렇게 난리인지 그러니까 헷갈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HB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차세대 먹거리 기술인데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메모리 업계에는 삼성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HBM이라는 게 SK하이닉스가 주도권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와 내년 물량이 완판됐고요. 수율은 80%에 육박하고요.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품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첫 발을 내딛지도 못했다는 게 증권가 업계의 평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지금 갈리고 있다. 엔비디아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르고 뉴욕 증시 좋은데 삼성이 왜 빠지지? 라고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구체적인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86,000원까지 올랐을 때의 배경은 젠슨왕 CEO의 한마디 때문에 올랐던 겁니다. 이것도 HBM 때문에 올랐던 겁니다. 기대감. 근데 이후에 삼성이 HBM 선두주자로 탈환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제품 테스트도 통과 못했네라는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외국인이 어느새 순매도로 한 달 기준 돌아섰습니다.
지난번에 3월 20일 기준으로 3월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외국인이 끊임없이 담았는데 이제는 개인 투자자만 담고 있습니다. 바뀐 거죠.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들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해야 올라갑니다. 개인 투자자만 사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뭔가요? 외국인이 담아서 올려놨는데 지금 실망 매물이 나온 거죠, 외국인들이. 누가 담고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담고 있다 이겁니다. 다만 저는 삼성의 기술력을 의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경쟁 구도를 갖추면서 둘 다 잘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결국 박스권을 그리면서 76,000원 이탈하지 않음과 동시에 9만 전자 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SK하이닉스 좀 살펴보자면 20만 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20만 원 간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도 같이 9만 원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SK하이닉스 20만 원 갔으니까 혼자. 일단 SK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익절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물량은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단타로 우리가 접근한 게 아니라 뭐 2년, 3년 보유하려고 들어간 거니까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고가 15만 3,200원 찍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박스권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박스권 이렇게 그려지니까 12만 원 라인 잡으시고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들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의의 경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까지도 들어봤고요. 이렇게 상승 섹터들 분석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태양광 섹터를 분석해드리면서 어제 공략했던 종목이 SDN이었습니다. 관련된 종목 한번 리뷰를 다뤄볼 텐데 오늘 하루 만에 바로 13%장 초반 장 시작과 동시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급등을 포착할 수 있었는지 리뷰로 다뤄주시죠. 네, STN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태양광 섹터로 엮여있는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꾸준히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간은 좀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고가 기준으로 8% 수익이 났는데 장중에 조금 빠졌으니까 뭐 여러분들 평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선은 21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격이 좀 큰데 60, 120까지 보면 손실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1,9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1,900원 보시면 이 라인 되는데 이 라인 이탈하게 되면 추세 하락이 가속화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라인 손절 타점 잡으시고 최종적인 목표가 지금 홀딩하신 다음에 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공략한 이후로 오늘 13% 급등을 보여준 SDN 태양광 섹터 안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리뷰로 다시금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DR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미국의 수술용 시약 5년간 1,000대 수출한다. 실적이 정말 잘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보통은 실적주를 매매하지 않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데 시총이 낮고 차트가 좋은 종목은 제가 무조건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DR텍은 차트가 너무 이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공략주 가져올 때 최대한 좋은 종목 가져오려고 하는데 급이 조금 나뉠 수는 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S급 재료가 나올 것이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좋다 하더라도 A급 재료가 좀 다 다른데 이 DR텍 같은 경우에는 전 자신 있게 S급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100% 수익 난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가 개인 투자자니까 손실 범위를 정하면서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 자, 보시면 지금 차트 보시면 4,650원이 종가상으로 돼 있는데 오늘 장 마감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고요. 앞에 매집봉도 보이고 차트가 한 차례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이때일 겁니다, 아마. 이때 보시면 눌린 다음에 재차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 국면에 진입하는 차트 패턴이 이 국면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N자형 파동이 딱 그려졌기 때문에 지금 장중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종가에 들어가셔도 되고 다음 날 시초가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목표가는 넉넉하게 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 DR택을 제시해 주셨는데 차트가 너무 예쁘고 또 S급 재료로 나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분석하에서 오늘 내일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괜찮은 시점에 매매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략주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강연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정영석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장 전에는 매일같이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오늘장 대응 전략들과 오늘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선별하는 작업 갖추고 있습니다. 역시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현대차 수소 공급망 사업 본격화입니다. 현대차 주가가 전일 역사적인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총 4위까지 올라왔는데요. 수소차 이슈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청정 물류 운송 사업을 중심으로 수소 상용 밸류체인을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 여기에 더해 미중 유럽의 관세 전쟁 속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까지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 임상현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PBR 관련주로서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로 분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수소차 관련된 이슈와 함께 미중 갈등의 수혜주로서도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슈 임상현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대차가 어제 좀 9%가량의 급등이 나와주면서 오늘 이슈로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1차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이 좀 있는데 특별하게 수소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돼서 현대차가 오랜 동안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어떤 그 재료적인 측면이 부각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이 부분이 지금 수소로 가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엔진 부분하고 2차 전지로 가는 엔진 이쪽이 이제 대결해서 2차 전지로 가는 어떤 엔진 자동차 부분들이 대세로 좀 작용이 좀 되고 있으면서 거의 이제 사양 산업화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현재 일반적인 수소 관련된 연료전지 관련된 밸류체인입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결정적으로 사장화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의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변환 장치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부분들은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낮에만 해가 좀 뜨고 풍력 같은 경우는 계절풍이나 뭐 이 부분들도 불었다 안 불었다가 이제 반복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에너지를 저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장을 하거나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 전환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의 효용성도 있지만 한계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환하기 위해서는
물을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로 전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압축을 좀 해서 보관을 했다가 이걸 실제적으로 이제 수소를 연료로 해서 가는 어떤 여러 가지 발전 시스템을 갖춰야만이 완벽하게 신재생 에너지가 완성이 좀 되고 있죠. 물론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원전도 100% 신재생 에너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을 시키고 또 천연가스도 사실 100%의 청정 원료는 아니지만은 신재생 에너지가 100% 이걸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함이 좀 되고 있죠. 근데 궁극적 가치 부분들이 풍력, 태양광 이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전환에서의 또 수소 관련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대형차나 트럭 같은 경우도 수소 연료 전지의 어떤 부분으로 해야만이 어떤 효율성이 높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천연가스나 석유의 또 추출 과정에서 부생물로 어떤 수소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런 쪽의 움직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수소의 밸류체인이 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전혀 지금 그동안에는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최근에 에너지의 어떤 부족 현상, AI 때문에 전부 다 전력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미중 패권 다툼에서 태양광에 대한 관세 전쟁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가 오래간만에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중동에서 석유 다음에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 밸류체인을 또 완성을 좀 하거나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의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현대차 부분이 수소 관련된 밸류체인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의 응용을 좀 해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랫동안 현재 올라가지 못했던 2월 초에 박스권을 약 3개월 후에 어떻게 보면은 돌파하는 어떤 재료적인 측면이 완성이 됐다 하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현대차 부분들이 수소 관련된 부분이 좀 차지하는 어떤 재료적 측면은 상당히 적지만은 전고점 돌파하는 도구로서 또는 수소차에 가장 빨리 상용하는 어떤 자동차의 메이커로서의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이 선박 엔진 분야에서도 상당히 지금 석유를 떼는 엔진 이 부분에서 전환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현재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엔진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하고 있고 또 수소를 운반하는 어떤 수소 운반선 부분들도 상당히 강하고 있는데 수소를 순수하게 압축하기에는 한계성들이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로 어떻게 보면 액화를 통해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추진선이나 암모니아 운반선은 수소를 액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수소 연료전지로 하는 어떤 선박의 엔진 분야도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고 이걸 이제 개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반드시 수소 연료전지의 어떤 시장하고 같이 겹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석유 다음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원전 자체가 이 수소 쪽에 있고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어떤 메리트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선박 관련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현대차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시그널 종목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두산 퓨얼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 전일 이 수소 밸류체인 관련된 이슈로서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로 대장주 역할을 좀
좀 해준 것 같은데 어제 전일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수소 연료전지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이고 가장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이제 대장주가 두산 퓨어셀입니다. 그래서 어제 상당히 장대 양봉이 되고 오늘 상승하다가 약간 밀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포트폴리오를 거의 완성을 가장 완벽하게 지금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영역이 고체 산화물을 연료전지하는 방식, 보통 SOFC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선박용으로 기술을 계속해서 상용화해서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빌리티, 다시 말해서 차량용이나 이런 쪽에 이제 특화된 기술이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라고 해서 PEMFC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술적 영역을 계속해서 구축을 좀 해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방식이다. 물론 두산 퓨어셀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 종목군들이 좀 있지만은 가장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시총도 현재 많이 빠졌지만은 1조 6천억 원, 굉장히 어떤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좋은 거죠. 최근에 바닥권을 좀 다졌던 부분들이 작년 10월 달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상반기에 장이 어떻게 보면 좋아도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오히려 5월 달에 이제 저점을 찍고 지금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슈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나름대로는 최근에 이제 미중 패권이 좀 강화될수록 태양광과 같이 뜨지 않겠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면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수소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으로 대장주 역할을 해준 두산 퓨어셀 짚어봤고요. 좀 눌림을 준다면 다시금 공략할 지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SK 이터닉스 짚어볼게요. 상장한 지 2달 정도가 된 그런 신규 상장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일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모멘텀으로 이 상승세를 좀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상한가에 어젠 들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SK 그룹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가장 특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기업의 내용 같은 경우는 SK D&D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사업 부분만 별도로 어떤 인적 분할을 해서 신규 상장을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신규 상장하고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그렇게 나와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면은 많이 빠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약간 올라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발전 사업, 설비, 운영 그런 수직 계약을 거의 완성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특히 이제 미국 현재 블룸 에너지의 고효율 연료전지의 국내 공급망을 완성을 좀 했다 하는 것이 공급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태양광 산업도 같이 이제 겸하고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SK의 어떤 밸류체인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총대를 메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SK 같은 경우는 정유부터 해서 2차 전지까지 또는 이런 부분 또 반도체까지 이런 다각화를 시키고 있지만은 차를 만들지 않는 기업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대한 밸류체인을 거의 다 완성을 좀 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SK 이터닉스도 이런 상징성이 상당히 강하고 대기업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또 이런 후광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촉망받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그런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3개월째 이제 매물 소화 과정들이 보통 나와주고 있거든요. 3개월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신고가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제 눌림목 어떤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한 번 더 슈팅이 될 확률이 많고요. 물론 무한정 가지는 않습니다. 16,000원이기 때문에 더블이 되면은 거의 한 32,000원, 35,000원 이 정도 되면은 좀 조정을 받을 위치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바로 추가 슈팅하면은 현재 뭐 조정을 기다려야 되고요. 만약에 선조정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요. 무작정 오르진 않겠지만 앞으로의 흐름들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시그널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의 공략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섹터에서 가져와 주셨는지 그 섹터부터 바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오늘 섹터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AI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온 디바이스 AI가 대세로 좀 작용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 관련된 종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AI의 어떻게 보면은 대중화 부분들은 현재 내 손 안에 모든 것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구현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커다란 트렌드를 보면은 첫 번째 부분들은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것이 인공지능이 또는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고 이걸 인터넷을 통해서 또 PC에서 구현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대중화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가장 먼저 보시다시피 클라우드 AI 서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급을 하고 B2B 사업을 하고 B2C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었다면은 지금의 어떤 흐름들은 온 디바이스 AI, 다시 말해서 어플리케이션 사업,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에서 구현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안에서 자체적으로 추론이 돼야 되는 것들이 좀 해당이 되죠. 이런 현재 AP 싸움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진행이 된다면은 온센서 AI,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물 인터넷과 같은 부분들이 이제 센서 AI 쪽에 해당이 됩니다. 센서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AI가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 단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단계마다의 주도적인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의 어떤 최대 강자로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데이터 센터도 그러고 온 디바이스도 그러고 온 센서도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전력 관련된 부분이죠. 저전력을 하고 있는 제주 반도체가 작년에 친화적 랠리를 꿈꿨던 것도 여기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파급 효과 또는 상용화 가능성이 많은 기업 중으로 올라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건데 온 디바이스 AI의 특징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클라우드에서 구현이 돼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요청이 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학습된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추론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AI 칩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단순한 이제 중개 역할만 좀 해주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AI 칩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것을 구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이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의 AI 특징은 어떻게 보면 내 손 안에 구현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든가 빠른 응답 속도, 저전력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두각을 나타내주는 것도 여기에 좀 있고 애플에 보다 앞서서 갤럭시 24의 구현을 좀 해주고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그 선도적인 위치를 좀 알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의 AI 칩 부분들이 각기 어떻게 보면은 모뎀 AI 애플리케이션을
삼성에서도 하고 퀄컴에서도 하고 애플에서도 하고 있고 애플 M4도 있죠. 그래서 퀄컴 어떻게 보면은 현재 퀄컴에서 하고 있고 특히 삼성에서는 엑시노스 뭐 2200, 2400 이걸 뭐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주도권 경쟁이 굉장히 뜨거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칩을 통해서 서비스를 소프트웨어 쪽으로 구현이 돼야겠죠. 삼성전자에서는 바로 인공지능, 온디바이스, 가우스 어떤 언어 모델을 가지면서 빅스비라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좀 하고 있고요. 또 구글 같은 경우도 제미나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경쟁을 좀 해주고 좀 있죠. 그래서 지금은 개인 음성 비서의 전쟁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쪽 관련된 수혜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는 것들이 이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흐름들은 온 디바이스까지 왔고 그 다음에 어떤 진행이 될 부분들이 바로 온 센서, 디바이스를 가지고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트렌드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온 디바이스까지 진행이 되고 조만간 온 센서 디바이스, 사물 인터넷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 전략들이 이제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당연히 대장주는 뭐 제주 반도체가 돼야 되는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좀 쉬어갈 확률이 많고 후발 어떤 섹터에서 우리가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AI 종류로서 클라우드와 온디바이스, 온센서 AI가 있을 테고 이 온디바이스 AI에 탑재되는 AP 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배워봤습니다. 제2의 제주 반도체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오늘의 공략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어버브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 역시나 온디바이스 AI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종목인데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까요? 자, 어버브 반도체 이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는 MCU라는 반도체 칩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MCU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게 되면은 컴퓨터에는 이제 CPU라는 개념이 있죠. CPU가 메모리 안에 이제 컴퓨터가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전자제품에서는 컴퓨터를 그대로 옮겨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자제품에 간단한 매뉴얼, 간단한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MCU라고 좀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메모리, 그다음에 간단한 CPU,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장착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바로 MCU라는 개념이 좀 되겠죠. 그래서 밥솥이나 냉장고나 TV나 모든 것에 어떤 음성이 나오고 간단한 음성을 알아들 수 있고 하는 것들이 컴퓨터로 이제 들어가서 구현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다 이런 MCU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어버브 반도체가 높기 때문에 여기다 AI를 장착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대세로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온센서 AI의 대장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기업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버브 반도체가 그동안 많이 안 올랐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올랐지만은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제주 반도체에 비해서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조정이 고점 대비 한 절반 정도가 조정이 되면은 물론 매우 많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조정이 되면은 이게 조정이 완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000원에서 뭐 16,000원, 13,0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거의 50% 다 빠졌다. 바닥을 다지다가 21수 돌파되는 장대 양봉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온디바이스 AI의 최대 수혜주로서 볼 수 있는 어버브 반도체 향후 장대 양봉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태양광과 HLB그룹주들, 반도체주들 짚어봤고요. 오늘의 시그널 이슈 종목으로는 두산퓨얼셀과 SK이터넥스 알아봤습니다. 공략주는 DR텍과 어보브 반도체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의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